이제 정말 대선 진영이 다 갖춰져가지고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기영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양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났는데 인사 안에 약간의 뼈가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단히 진짜 이렇게 설계를 잘한 디자인을 해서 한번 물먹였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내 20년 전에 당신 많이 봤다 그러는데 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존재감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근데 반대로 그런 부분들도 20년 있고. 전에 봤는데 법원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때도 이제 송사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송사는 아니고 뭐 그때는 그러니까요. 뭐 약간 변호사나 뭐 이런 걸 그렇죠. 만났겠죠. 네. 또 그랬더니 뭐 본인은 뭐 형사재판에는 별로 안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거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말씀은 참 잘하시잖아요. 네.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조금 가볍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그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앞에 그 축사하고 이러면서 윤 후보를 또 한번 또 여러 번 거론을 또 해서 네네. 또 존재감을 또 살려줬고 네. 인사잼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아주 초반이고요. 지금 뭐 오픈 경기도 시작 안 했습니다. 잽이죠, 잽. 예, 잽도 아니에요, 잽입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 특검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입 닫고 있다가 바로 정면 승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대장동 수사 검찰 하는 거 지켜보고 미진하면 받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진의 판단 근거가 그렇죠. 참 기준이 참 애매해요. 모호한데 근데 그 말씀은 근데 특검을 굳이 가자면 가겠지만 특검까지 굳이 갈 사유가 발생 안 할 거다. 뭐 이런 사실 이야기인 거고 특검 이야기를 그러고 미진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미진한 거는 왜 그거 윤석열 후보도 초기에 개입된 건이 있는데 왜 그걸 조사 안 하냐라든지 그다음에 근데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50억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지금 수사가 더디냐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미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진의 어떤 근거들이 서로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진이라는 것도 그렇고 특검을 어디에 방점을 맞추느냐도 되게 특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0일 남가도 특검을 한다. 여야에 대한 입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표심을 어디다 줄까 하는 네. 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건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얘기라도 자칫 들으면은 유 후보의 발언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해놓고는 결국은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식의 이런 표현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만약에 진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본인의 진심이 더 잘 전달되는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야당 입장에서는 워딩은 계속 특검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니까 특검 받아라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지 저는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의 스탠스는 미진하면 받겠다. 이것 외에는 다른 스탠스를 그치. 할 수가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할 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대장동 초기에 그 부정 비리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가 부실 수사를 했다. 의혹을 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특검도 하자 만약 한다면 뭐 그렇죠. 당연히 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물타기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뭐 그게 핵심은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외에 사실 공영 개발을 왜 누가 뭡니까 이게 없앴냐 예, 예. 반대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검찰이 해줘야 되는데 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왜 안 하냐 뭐 이런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반 시민이나 유권자들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보나 아니면 양당의 대표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특검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이 이게 충분하지 않은 설명이 되니까 그게 본인에게 플러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제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했다고 본인은 이게 설명이 됐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볼 적에는 피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자꾸 본인의 네네. 입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도 예,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이 몸담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검찰인데 네. 검찰이고 그 검찰이 얼마나 엄정했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검찰을 믿지 못하면 누굴 믿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시민으로서 여기 초기에 부실 대출한 의혹이 네. 있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부산 저축은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렇죠. 분들이 많은 피눈물을 사람들이 흘렸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 그 부분은 진짜 어떤 형태로든 꼭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도 포함하면 그 얼마나 넓은 범위를 특검이 다뤄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그러니까. 특검입니다. 그러면 네, 이미 네. 그때는 대선 끝나고 그렇죠. 한 그런 건데 예. 뭐 특검에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죠. 자, 요즘 저 2030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엑스포가 아니라 2030 세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 명칭 변경하겠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이건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렇게 해서 약간 이제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던 2030 그 남성들의 표심을 표심이 잡기 있죠. 위한 네. 예, 이런 얘기들을 이제 워딩을 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은 2030 세대가 약간의 무주공산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30% 후반에서 40% 초반대까지 윤석열 후보 지지가 2030 세대에서 많이 나온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떤 또 여론조사들은 굉장히 박빙의 승부에 가깝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에 맞는 어떤 그 키워드들을 자꾸 내비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평등 가족부로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제스처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기성세대가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제 세대만 하더라도 남성 대 여성에 대한 생각과 지금의 20세대 특히 20대의 친구들이 남성 친구들이 바라보는 여성의 그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평등하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모든 사회 구조적으로 남성이 유리한 그런 입장에 있고 여성은 보호받는 그런 입장에 저희 세대라고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같이 경쟁하는 세대인데 네네. 그런 세대 입장에서 볼 때 여가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성 중심의 그런 부서이고 예.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계속 여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2030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세대가 아니라 2030의 남성표를 남성들.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보면 여성가족부도 사실 여성은 앞에 그 이렇게 장식품처럼 달려 있는 거예요. 예산 구조를 보면 사실 1조 넘는 예산에 여성가족부 관련한 예산은 뭐 1,0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여서 예.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또 저는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문제가 다 해결되냐 절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일반 대기업 임원들 보십시오. 4% 5%가 대기업 임원에 안 됩니다. 채.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건 2030 세대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불편한 면이 있겠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40, 50, 60, 70 세대들의 머릿속에는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남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면은 만약에 외국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에 여성가족부가 있다라고 하면 여성 차별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차라리 양성평등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 있는 정책 부분에서 여성의 파트를 많게 해 나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이 또, 테이킹 또, 사이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윤석열 후보가 양성평등 이미 평등이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뭐 여가부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래. 지금 정치 얘기해야 아니 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아니, 문제입니다.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부분인지. 넘어갈게요. 예. 그 어제 5.18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전두환 옹호 발언이 불거진 지 3주 만인데 그 뒤에 저는 피켓이 되게 욕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성숙하죠. 계란 던지지 맙시다. 네, 그리고 성숙하죠.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찌됐든 두 분께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근데 보니까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미 그 광주에 있는 여러 그 단체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말자, 반대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뒤에서 윤 후보 뒤에서 이제 들고 오는 피켓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상당히 저는 저가 만약에 광주 시민이라고 해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내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광주의 모습을 통해서 윤 후보는 더 많은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그게 사과는 적시해야죠. 사과 한마디 하고 여기서 서울에서 광주 가는데 얼마 걸립니까? 2시간 하면은 갑니다. 예? 그 발걸음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20일 지나가지고 예? 와서 사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진정한 사과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부인이 그런 종류의 사진들을 올려서 불편한 오해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과를 하려면 내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렇지.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는 정말 잘했다. 그렇지만 정치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그냥 희생에 대한 사과 그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경제적으로 광주에 뭘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광주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뭘 불편해서 5.18 그 민주투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예, 그런 예. 거는 오히려 광주 민심을 저는 조금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4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4개월 만에 얼마나 이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된 걸 보면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 사과를 강하자 내놓는 그런 그림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걸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저도 생각을 하는 너무 거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거는 잘 안 지워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지워지기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런 종류의 프레임을 처리던 사람이면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 행동하는 사람 스스로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대단히 저는 의도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봅니다. 뭐 예. 사과 직후에 뭐 너무 강력한 목소리로 인터뷰하시면서 뭐 절대 쇼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보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 예, 일단은 진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로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당원들의 탈당 러시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입당도 많이 했다라고 네, 하지만 탈당이 실제로 몇 명이 탈당했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민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모 최고위원이 또 어떤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김재현 않습니까? 최고위원이요? 보니까 김재원 차관위원님 네. 말씀하시는데 이게 보면은 이 선거라고 하는 국면에서는 이게 서로 이렇게 의논이 사전에 되고 조율이 돼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국면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한참 회자가 되고 있는데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야권의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그런 문제가 수없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저는 아무리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은 삼가하는 안 그러면 그게 해당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소 인정된 400명 이상은 인정을 했는데 그 인정된 것보다 10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경우는 아니죠. 비슷하게라도 가야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단독으로 전권을 받고 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도 뭐 요청한 적이 없다. 요청받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가 진실인지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밀당 중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 제가 볼 네.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스타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정권 안 주면 네. 홀연히 떠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텐데 그중에 부스러기 몇 개는 그래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챙기려고 하고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아마 챙기려고 하겠죠. 네. 정확하게 그 선대위는 아마 저는 동상산몽 예. 완전히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다른 생각을 갖고 근데 저는 있는 확실히 저 구성이라고 파리 보시면 때 뭐 자리 사냥꾼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걸 보면 참 쉽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 들어가면은 네. 그런 모습을 여의도에서 많이 봅니다. 네, 거기에 이제 달라들고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이 사람을 당선시킨 것보다도 그 뒤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드는 것도 있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분이 이제 그 야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적이 있잖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도 하는 얘기가 이분은 실적으로 검증된 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분 입장에서 볼 때에 선거를 여러 번 치르다 보면은 결국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어떤 한 방향으로 단합해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결국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 변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을 주고 슬림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거죠. 근데 이 정권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지방선거 공천이 있죠. 그다음에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나요.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네, 이에 네. 대한 공천권까지 다 그렇죠, 포함하면 그렇죠. 파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측근 그룹들도 그 맛있는 꿀단지를 왜 포기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밀당이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 그래서 그 선대위 구성이 조금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저는 있지 근데 않을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는 이루어지겠죠. 하기는 하겠죠. 안 하면 합의는 이루어지죠. 선거를 못 네, 치를 그래서 거예요. 그 안에는 당연히 파이의 분할이라고 하는 게 예. 있을 거고요. 네. 그 여야 코로나19 정책 경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내년 1월 지금 목표로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0조를 추가 추경해서 출연을 해가지고 자영업자들 손실분 모조리 보상해주겠다 이렇게 맞불을 놨어요. 근데 정작 그 기재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전에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저희들 그 완전 손실보상제 제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난색을 네, 표시하고 네. 있는데 그걸 좀 그때 설득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통 크게 50조 쏜 거 아닙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채무에 대한 걱정들, 뭐 IMF가 OECD 중에서 최하위 지금 재정 건전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확장 재정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물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쏘겠다는 50조도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고 이재명 후보가 쏘겠다는 그래도 40조보다 좀 적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걸 막 뭐 쏘는 걸 막 35 맞고 나면 예. 뭔가 되게 텅 빌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쏜 돈이 어디 해외로 가겠습니까? 이 안에서 다 결국은 이 안에서 돕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좀 더 이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예. 필요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어필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토론 과정에서 나와야 될 거는 그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고 그렇죠.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 전문적인 좀 제시가 국민을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는 더 필요하다고 그런데 봅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막 썼지 않습니까? 지역 앞에. 그때 자영업자들이 받은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이미 자영업자들이 저는 그 효과를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역지원금 형태로 전 국민한테 살포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나 두 후보 진영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상하게 앞뒤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 요즘 뭐 이걸 두고 퓰리즘이라고 표를 얻기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우리 국민들도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솔직히 저는 조언을 그렇게 했어요. 표를 불리는 거니까 표불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이제 사자 대결이에요. 결국은 일단은 보여지는 건 근데 이제 4%대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 미안하지만은 아마 그쪽은 야권의 연합 쪽으로 갈 것 같고요. 문제는 심상정 후보가 네. 여권에 힘을 보태줄지 그게 좀 관건이 아니겠느냐. 심상정 후보는 근데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한 60%, 50%, 60% 정도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시각이 많지만은 심상정 후보는 한 70% 정도가 안 될 거다라고 보죠. 그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정의당과 민주당은 이미 결이 다른 정당으로서의 좀
저는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달려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또 지난 총선 때 섭섭함도 강하고요. 여전히. 아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부분의 여론들이 결국 단일화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던데. 끝까지 아니요, 가기에는 돈도 그러지는 너무 않을 많이 들고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본인은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내세웠기 네. 때문에 네네. 본인이 정권 교체를 못하면은 다른 정권 교체를 모색할 걸로 봅니다. 그 원래 안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뭐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시겠죠. 아마. 근데 이제 제2의 컨벤션을 만드는 거겠죠. 제2의 컨벤션. 예. 하여튼 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두 분의 활동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어디로 뛸까요, 저희들은? 근데 진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국을 좀 잘 좀 네, 네. 예, 본인들이 우리-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국을 잘 관찰하고 계셔야 뭐 돼요. 차 교수님 그러니까. 계시니까. 뭐 저희들이 찾을 거- 2주에 한 번씩 보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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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예. 동안이면 강산이 변하시고. 네, 2주 동안 맞아. 잘 보시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 더 많이 전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1시에 1분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묵념하는 것도 좋겠고